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뉴욕 3대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홀로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3% 상승, S&P 500 지수는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하면서 13,78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1시간 전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0.5%를 크게 상회한 0.1%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렇게 경기 회복이 계속 강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에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께 상품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장은 인트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일주일 만에 인트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뵀는데 사실 요즘 시장이 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뭐 전일에도 나스닥이 이제 눌림 없이 거의 막 상승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프라 투자도 그렇고 더불어서 뭐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호조로 계속 뜨고 있는 와중에서 결국에는 기회 없이 나스닥이 계속 원웨이 상승 중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이 이제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은데 이 부분 여러분들 전략을 좀 저랑 같이 수립하면서 좋은 정보들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불안한 이슈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더 대응을 철저하게 하셔야겠죠. 오늘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해주시고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소통 원하시거나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인트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세요. 저희는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도 오늘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지금 근접한 부분에서 계속 좀 지속적인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테크 주식,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4%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면서 이 시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냐가 다음 주장의 포인트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카니발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2%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들과 또 이런 G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약간씩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반대로 하락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나스닥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19% 하락해서 13,7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지금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트마스터의 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조금 상승폭을 올려가고 있거든요. 700포인트 돌파하면서.
네, 근데 지금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네네. 지금 가장 일단은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단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판단인데 네. 13,730포인트랑 이 13,750포인트 이 시점을 다시금 상승으로 좀 돌파 시도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여기서 상승폭이 더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점은 일단은 좀 무폭 관망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13,750포인트 이 포인트에서 상승 돌파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시장의 향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돌파 시점을 지켜본 뒤에 정확한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730에서 750포인트 돌파 시에 매수고요. 현재는 726포인트까지 나스닥이 올라온 상태라서 한 6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730 돌파가 맞을까요? 아니면 750 돌파가 맞을까요? 720단가와 30단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점에서는요, 여러분들 5분봉 기준의 저가 기준과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가격대가 690부터 지금 고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750 라인대로 좀 나눠지는 매물대 사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금 하단으로 크게 이탈이 한번 나왔었고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 즉 V자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을 우리가 중요한 구간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매물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전에 우리가 이 구간에 많이 이제 박스와 거의 횡보를 한번 쳤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금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구간의 매물을 회복을 해줬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더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720단가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13,750을요. 60분봉 관점에서 종가선으로 좀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시 시점이죠. 11시이기 때문에 60분봉 관점에서는 일단은 이제 하락분이 좀 나왔던 부분에서 오히려 고점이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음봉에 대한 시가 라인 때인데 이 13,730에서 음봉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 이 양봉의 종가 라인대가 어디서 끝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1차원적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관점에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750 구간 요 매물대 구간을 12시 이후에 캔들 사이가 어떻게 음봉으로 바뀌는지 양봉으로 바뀌는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눌림시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V자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여기서 다시금 저항을 막고 눌릴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판단, 즉 확신을 가지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포인트는 12시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정확히 좀 말씀드리는 구간은 일본 관점이에요. 일본 관점. 우리가 일본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금요일 날에 좀 방송했었을 때였는데 그때가 일단 나스닥에 대한 포인트가 13,300포인트 부근에서 놀았던 가격대를 유지를 해줬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이제 큰 상승폭이 한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3,8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저항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지표가 지금 생산자 물가가 이제 최근 이제 발표가 돼서 오히려 호조로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이제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 시점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 단기 조정이 좀 온 건데 사실상 추세적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완만하게 지켜준다는 판단이고 우리가 조정이 온다라고 했을 때 금방 다시 V자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본 관점에서 지금 13,800포인트 시점에서
한번 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았구나, 저항을 받아줬구나라고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추세적 하락이 아닌 추세적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완만하게 기술적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13,800에 대한 저항은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5일선 위주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추세적 하락보다는 아직은 기술적 조정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13,730포인트와 13,750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종가선으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마감장 매수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제 FOMC죠. FOMC 회의록을 통해서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자산 매입을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한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매입을 축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앙은행에서 800억 달러에 대한 국채와 400억 달러에 대한 MBS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 전망이 계속적으로 호조로 지금 나오고 있고 계속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굳이 자산 매입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이 한 번씩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되게 악재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어제 확실히 좀 일축을 해줬어요. 전일 확실히 좀 일축을 해줬었고, 지금 테이퍼링이 오는 시기는 정확히 뭐 이번 연도 9월이죠. 9월쯤에 이제 언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년 이제 초죠. 내년 1월 달쯤에 이제 테이퍼링이 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항상 시장은 기반형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악재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나스닥의 기술주 랠리가 좀 상승 힘에 좀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원인이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확실히 어제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물론 이제 방금처럼 있었던 이런 이제 급락 포인트, 즉 휩소를 한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추세적 상승은 지켜준다는 판단이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급증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한적이다. 좀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수 있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PPT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요것만 자, 미국채 금리고, 일단은 BEI 수치를 통해서 지금 PPT 이 그래프를 좀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BEI 2년물, 뭐 5년물, 10년물이 있는데,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경기 과열 자체가 자, 일단 단기물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2년물이 가장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2.7%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시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장기물, 즉 이제 5년물이죠. 5년물과 이 10년물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제 수치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급증을 하고 있지만, 즉 기대 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 인플레이션 현상 자체가 일시적인 상승에 끝날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0년물에 대한 지금 기대 인플레 수치는 2.3이에요.
오히려 2년물보다 훨씬 낮죠. 0.4%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파월 의장, 즉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이 기대 인플레 수치값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미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때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BEI라는 이 10년물이 조금 많이 올라줘야 됩니다. 지금에서 더 2.5%까지 더 상승해야 되는 국면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2.3%에 딱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놓고 봤을 때 요것만 인플레이션 이 수치만, 즉 10년물만 안정화에 들어서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 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빠르게 좀 시행될 이런 우려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나스닥의 방향성도 갈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이게 렉이 먹어가지고 잠시 다시 한번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키는 부분에서 잠시만요. 자, 일단은 잠시 이제 PPT가 좀 잠시 안 돼가지고 나스닥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페드가 좀 가장 중요하다. 페드, 즉 인플레이션이 이제 1965년대부터 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결국에는 복지 지출과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비슷한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다른 특이점을 찾는 거는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일단 페드가 중앙은행이 파월 의장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죠. 지금의 옐런 재무장관이 전 파월 의장이었습니다. 전 파월 의장. 그래서 그 누구보다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이제는 작년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1965년대와 이 1985년 이 말대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확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증했었던 이 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파월 의장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강화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1965년도 때 이때 인플레이션 급증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두 번째 이유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죠.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느껴볼 만한 그런 경제 지표가 좀 나와야만이 인플레이션 현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좀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일축을 했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느끼는 거는 사실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연준에 대해서 발언을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제 파월이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제 우려감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축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좀 PPT 화면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1965년대 때 5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 부분은 사실상 실제 실업률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 성장률을 낮게 추정을 해가지고 결국엔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한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부양 정책을 시행을 할 것을 시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유사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드가 이제 하는 거는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 결국에는 이 잠재 성장률로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게 아닌 실제 데이터를 추정을 해서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지 아니면 중단을 할지 테이퍼링을 할지 뭐 축소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테이퍼링 결국에는 앞당겨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추가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나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가 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점에 대한 갱신 포인트를 만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판단이고 13,888까지는 안 왔습니다. 차트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3,888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적당한 눌림이다. 적당한 기술적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관점에서 자 730과 750 부근 이 부근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50과 13,730포인트. 자 이 포인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60분봉 관점에서 12시에 종가로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의 지수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용 지표에 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표가 좋아진다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오늘은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지금 하락 전환을 했네라고 염려를 하지 마시고 오늘의 단기적인 조정일 뿐 오히려 다음에 매수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1%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주에는 상승하는 주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달러와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골드가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귀금속 시장이 계속 이번 주에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현재 골드 딱 1% 하락하고 있습니다. 1,740.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1%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조정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를 받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골드 매도를 들어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의 인트마스터 뷰 궁금합니다. 바로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를 차분하게 또 들어주셨습니다. 골드는 이제 하방 추세에 접어든 걸까요? 하방 추세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네. 저는 일단은 좀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단기적인 추세 자체가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랑 일치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상 골드는 매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봐도 여러분들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바라보는 관점은 일단은 한번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1750 구간에서 저는 매도 구간을 노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1750 매도 부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는 1,750달러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지금 단기적인 또 하락 국면이라고 하시니까 또 여쭤보는 건데 오늘 1,753달러에서 30달러까지 또 정말 크게 빠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오로지 국채금리 상승 영향일까요? 국채금리가 지금 좀 소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사실상 골드의 방향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맞춰야 돼요. 지금 달러가 강세 전환이 됐었어요. 네. 다시금 강세 전환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골드가 좀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결국에는 이 경제적인 지표가 되게 호조로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채 금리가 좀 안정화에 들어갔다는 이 구간 자체는 사실상 골드가 지금 중장기에 대한 이 매도에 대한 추세가 지금 보여주기는 약간 시기상조라는 판단인데 지금 결국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어요.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고 결과론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채 금리 상승이 지금은 1.6%, 1.66% 요 부근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결국에는 1.9%까지 상승한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네. 골드의 방향성은 지금 관점에서 추세를 크게 보여줬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상단으로 열어두는 시점은 일본 관점에서 좀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1770대와 1780 레인지까지 열려 있거든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아직은 지금 미국채 금리가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상승 국면이 더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이제 오늘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지만 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일단은 좀 짧게 청산하시길 바랄게요. 이미 눌림은 한번 1730대 구간까지 한번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750 구간에서 좀 짧게 수익 실현한 이후에 추가적인 방향성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은 많이 크게 열려 있지만 아직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전일에 있었던 뭐 파월 의장 뭐 또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좀 일축을 해줬어요. 일축을 해줬고 지금은 뭐든지 안정화 구간입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지금 안정화 구간이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 중장기로 크게 스윙으로 가져가시는 이런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항상 좀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앞으로 1770대부터 1780대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승 국면은 더 열려 있지만 골드는 단기적으로 1750에 대한 저항 구간을 좀 확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반등 나온다라고 했을 때 1750, 50 매도 말씀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50에서 60달러 사이를 또 지목을 해주셨고요. 골드는 매수해서 눌릴 때마다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골드도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많은 분들께서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좀 연출될 것이다. 이번 분기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장기적인 뷰도 있으신가요? 저는 장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네네. 일단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 자체가. 결국에는 골드는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 위험 자산에 대한 결국에는 이 회피 심리가 뭐 후퇴되더라도 네. 결국에는 지금 관점에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드의 오히려 매력도가 좀 낮다라는 판단인데 결국에는 계속 위험성에 계속 노출이 될 거예요. 이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결국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국채 발행량을 계속적으로 늘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악재, 즉 법인세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이 된다라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골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좀 2,000달러 선, 이제 2,000달러 선이든지 1,900달러 선이든지 좀 회복해 주기는 좀 힘들다는 판단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주봉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월물이 좀 바뀌면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월물이 바뀌면서 뭐 저번 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매도 단가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1750, 1760, 1770 구간까지. 근데 지금은 1760에서 많이금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제 이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이고 물론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점은 1620달러 선까지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가 1.9%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양을 할 것이고 국채 발행은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골드는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도적인 추세가 훨씬 강하니 1620달러 선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0달러까지 또 저점을 내다봐 주셨는데 만약에 뭐 기회가 정말 와서 1740
40이나 $50 부근에서 매도 진입을 들어가시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유가가 조금 변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향방을 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오일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조금 올라왔다. 약달러세에 의해서 조금 올라왔고 또 투자자들은 이 공급 상향과 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연료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오일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오일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정확한 시세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4% 하락해서 59.36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오일은 참 요즘에 가장 트레이딩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꼽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 0.4% 정도 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거의 다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일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로 오늘 들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사실상 레인지 폭은 좀 크게 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굳이 박스 구간에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히려 59달러 선과 이 60달러 선 근처에서는 대응하는 거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이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은 자, 57달러 선부터 61달러 선까지 보시고 57달러, 즉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도 드리는 거예요. 자, 저점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에 대한 대응 가져가시고, 자, 고점 부근 61달러 선 부근 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 전략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7달러에서는 매도 진입, 61달러에서는 매수 진입, 61달러에서는 매도 진입, 57달러에서는 매수 진입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골드가 크루드 오일이 사실 등락을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해도 저녁에 59.76달러에서 59.1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레인지 폭을 잡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이제 일본 관점에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차트 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오일의 지금 전략은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박스 구간이에요, 박스 구간. 이 박스 구간에서 사실상 대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되게 불안한 심리가 조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 사이에서 진입하시는 것보다 사실상 박스권 대응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61달러 선, 최대 62달러 선까지 두시고 오히려 손절 레인지 짧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상단 레인지는 사실상 매도 전략 가져갔을 경우에는 손절 레인지 50틱 정도 두시고 매도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57달러 선 부근 왔을 때 그 근처에서도 50틱에 대한 손절 두시고 매수로 좀 스윙 관점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 이유가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급락한 이유 자체가 이란의 핵합의예요. 이란의 핵합의. 이란의 핵합의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원유의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엔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하락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었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이 분쟁 속에서 이 리스크가 좀 커짐으로써 이 오일이 좀 하락했다는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 부분만 제외를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큰 규모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소득 보전을 하고 결국은 소비적인 측면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좀 강할 건데 결국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오일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놓고 봤을 때 이제는 미국의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는 이 달은 이제 5월 달이에요, 5월 달. 이 5월 달 집중되는 이 시기에 결국 이 수요가 즉 공급적인 이 측면에서 수요가 좀 더 크게 이제 받쳐줬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상승폭으로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은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권 대응이 알맞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핵 합의든지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물가가
좀만 더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박스권 대응이 알맞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57달러 선 이 구간에서 저는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이 원유 수요가 조금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원유 수요. 결국에는 이 항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백신 보급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결국 수요가 회복하는 국면에 서다 보니까 우리는 네. 오일의 측면이 사실상 긍정적인 측면, 즉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 긍정적인 전망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일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유리하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박스권 대응이 알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사실 정말 요즘 향방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 레인지를 아예 잡아주셔서 57달러 매수, 61달러 매도를 봐주셨기 때문에 사실 말씀해주신 그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뭐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선물도 그런 건데 이렇게 레인지를 또 확실하게 잡아주신 걸 보면은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일단 저는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 않는데 자,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네네. 사실상 뭐 오일에 대한 지금 국면 자체가 네. 상승으로도 열려 있는 이 시황도 있고 네. 하락으로도 열려 있는 이 시황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 이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7월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지금은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뭐 5월에 이제 35만 배럴, 6월에 35만 배럴, 뭐 7월까지 이제 44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3개월치의 공급량이 이미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에 대해서 오히려 가격이 결정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5월 달에 이제 집중 면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히 좀 수요 회복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러한 얘기는 안 나왔잖아요. 사실상 그죠? 네. 이런 이슈들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하는 것도 하락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박스권 대응에 알맞다. 그래서 네. 일본 관점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전략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일은 호재와 악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바이든 정부가 4월 19일까지 모든 성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라고 약속한 부분 때문에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분간의 추세는 좀 상방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달러가 지금 약세인 주를 겪고 나서 안정화를 되찾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러가 약간 이 하락폭을 좀 회복했다라는 모습인데요. 네, 달러 지수가 현재는 0.18% 상승해서 92.22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제는 92달러 돌파, 이탈을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미국의 뭐 고용 지표와 연준의 정책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유로 FX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로 FX는 0.23% 하락해서 1.190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 반비례로 흘러가고 있는 유로 FX입니다.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유로의 이 방향성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망에 대한 팻말을 좀 들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달러가 지금 최근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유로가 이제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강세에 접어들어서 추가적인 유로의 하락세를 좀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뭔가 이제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시점이에요. 뭐 최근에 있었던 이 영국의 이제 백신 보급화가 좀 가속화되면서 재봉쇄 조치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좀 회복할 수 있는 국면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달러에 대한 방향성 제가 상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추세를 좀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어서 오히려 유로 관점은 뭐 60분봉 관점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워낙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를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관점 잡았을 때는 지금 반등이 이게 추세를 한번 보여주면은 원웨이로 다시 한번 크게 보여주는 국면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대응하는 것보다는 유로 FX에는 좀 관망을 하시고 다른 이제 종목으로서 저는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로를 굳이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한번 바라본다면 V자 반등 포인트 한번 나왔죠. 나스닥이랑 좀 똑같은 포인트인데 1.19,600 이 포인트에서 저는 매도 전략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크게 한번 빠지진 않고 거의 뭐 가격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에서 봤을 때 이 구간대에서 저항선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 FX 관점은 굳이 대응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자, 포인트 자체가 있어요. 포인트. 이 포인트 자체가 19,650포인트인데 이 기점에서 저는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쌍고점에 대한 즉 저항 구간을 확인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반등 시에 대한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 19,600포인트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오히려 21선으로서는 좀 회복을 해줬어요. 유로 FX가. 심리선인 이 구간이죠. 사실상 반등 포인트가 크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뭐 재봉쇄 조치령은 어차피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지금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함부로 좀 못 드리겠냐면 오히려 21선을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의 현상 같은 경우는 리플레이션 현상이 계속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로 FX가 오히려 하방으로 더 크게 열려 있지만 이 경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회복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 전략을 드린 거고 오히려 이제 저는 대응하시지 않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1.19,600포인트 이 시점에서 저항권 확인을 해주는지 지켜보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유로 FX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9600에서 650 달러선은 저항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 진입을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 그 가격까지 올라오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필요합니다. 유로 FX가 지금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국면이긴 해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뭐 V자 반등으로 이미 한번 올렸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애매해요. 저항 부분이 좀 바로 있거든요. 1.19,000포인트.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눌릴지 모릅니다. 언제 또 눌릴지 모르겠고 일단은 저항 구간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반등 나오는 포인트 19,000포인트까지 좀 볼 수가 있겠지만 1.19,000, 19,000에서 1.19,600포인트. 그러니까 스윙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손절에 대한 어느 정도 폭을 좀 감당을 하시면 충분히 이 1.19,000포인트에서도 공격적으로 매도로 좀 대응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항권이 확인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를 보여줬을 때 그때 저항 구간 확인하시고 매도로 좀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유로 FX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나스닥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11시 12분쯤에 13,747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우리 인트마스터께서 제시해 주신 그 레인지가 13,730에서 750이거든요. 네네. 그럼 지금 47포인트 터치를 했으니까 저항을 한번 맞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나요? 네, 그렇죠. 저항을 한번 맞았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4월 9일 날짜로 지금 음봉 캔들이 한번 떴었어요. 네. 이 음봉 캔들이 한번 떴는데 지금 음봉 캔들에 대한 종가를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지금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혼조로 좀 만들어둘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제 고가놀이죠.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이제 매물대를 좀 회복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횡보 내지는 결국 박스권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고 제가 뭐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60분봉 관점에서 12시죠. 12시 이후에 13,720 단가를 종가 기준으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0분봉 관점에서 가장 좀 중요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대에서 사실상 뭐 저점이 더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세적 상승을 지켜준다라는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12시까지 지켜줬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이번 금요일 날에는 굳이 뭐 무리하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12시 이후에도 720 단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대응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5일선에 대한 주기로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지지를 강력하게 좀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눌림이 지금 관점에서 크게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거의 600 매물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간은 안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결국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횡보 내지는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고점 부근 왔으니까 즉 2월 26일에 대한 이 고점을 그냥 저는 시도를 했다라는 판단이에요. 시도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좀 쉬어가자라는 식에서 저는 조정이 나왔다라는 판단이고 추가적인 상승 포인트는 오히려 더 고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단가 추천은 13,720 단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지켜준다라면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13,720포인트를 지켜줘야만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지금 일본봉으로 봤을 때 약간은 긴 음봉이 떴거든요. 네. 지금 저항대를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오늘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장이 좀 마감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근데 제가 네. 일단은 좀 PPT, 이 CPI랑 PC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별로 안 남았는데. 네, 한 조금 있으니까 네, 설명을 네,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이제 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랑 이제 소매 판매가 좀 다시금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이 소비자 물가지수랑 소매 판매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나스닥의 기술주 랠리가 오히려 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상 인플레이션이랑 연결되는 건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에서 봤을 때 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판단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핵심 PC 물가지수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했을 때는 이 상품에 대한 물가가 높았을 때 굳이 이 높은 물가, 이제 높은 가격에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안정됐을 때 사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심리 자체를 핵심 PC 물가지수로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현상인지 아닌지를 이 구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놓고 봤을 때 거의 PC 물가가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하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PC 물가보다는. 네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물가지수가 올라야 된다. PC가.
즉 PC가 올라야 우리가 충분히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결국엔 연준의 뭐 정책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가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중요하다는 판단인데 이게 이제 소매 판매랑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시 동시에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다음 주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은 결국 뭐 인플레이션 현상이 아니라고 극구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매매는 시장이 하는 거고 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 연준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을 하셔라. 이 이제 경제 지표가 뜨고 나서 뭐 오늘처럼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네. 뭐 이러한 방향성처럼 다음 주에 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즉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추세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네. 제가 기본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려봤을 때는 지금은 걱정할 시기는 아니다. 결국에는 PC 물가 지수가 핵심이고. 결국 핵심 물가를 보셔야 된다. 핵심 물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결국 테이퍼링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향방이 갈린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뒷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인트마스터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 고생해 주신 인트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